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탄핵과 파면 등이 맞물리면서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유학생의 국적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보조금을 회수해 직업학교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5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경찰개혁 중단 결정에 플로이드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며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수백만 명의 차입자들이 다시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턴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탄핵과 파면 등이 맞물리며 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사전에 신고 신청을 마친 등록 유권자 25만 8,254명 중 20만 5,0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7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가 10만 2,644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 5만 6,779명, 유럽 3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순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총 8,505명의 등록 선거인 중 6,05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71.2%를 기록해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소 별로는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가 2,9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 베이사이드 투표소 905명,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투표소 1,619명, 뉴저지 테너플라이 투표소 574명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 지역은 2개의 투표소에서 총 737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LA 지역 7,630명, 73.3%, 워싱턴 DC 3,071명, 71.9%, 시카고 3,095명, 73.7% 등을 기록했습니다. 재외선거를 통해 모은 재외투표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이송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함께 개표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행사 추모 연설에서 자유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선물이며 평화는 가장 소중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영웅들과 그들의 엄청난 희생은 지난 250년간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선사한 무한한 은혜의 가장 작은 조각만을 보여준다라고 전사자들을 기렸습니다. 그는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군인은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채울 수 없는 공백과 깨질 수 없는 침묵을 남겼다면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은 매일 영웅들의 부재를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 독립전쟁부터 베트남 전쟁, 이라크전, 테러 단체인 ISIS 격퇴전 등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더 강하고 자랑스럽고 더 자유롭고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운명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우리 전사한 영웅들을 축복하고 가족과 미국을 축복하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보조금을 회수해 직업학교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전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왜 하버드의 학생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그 나라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만큼 그 외국인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나 하버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린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과 국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버드는 5,200만 달러를 갖고 있다며 이를 사용하고 연방 정부에 계속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은 하버드 대학교에 지급된 3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회수해 직업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매우 반유대주의적인 하버드에서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회수해 미국 전역의 직업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을 위해 얼마나 훌륭하고 절실히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인가라며 정책 전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활동에 연루된 학생 중 다수가 유학생이라며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조치에 대한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려 유학생들의 국외 추방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5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경찰개혁 중단 결정에 플로이드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며 비난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플로이드의 고향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사망 5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플로이드는 우리 목을 무릎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맞서 무방비 상태인 모두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샤프턴 목사는 또 경찰의 무력 사용 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최근 결정을 거론하면서 플로이드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며 5주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시와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플로이드가 사망한 장소인 조지 플로이드 광장을 중심으로 추모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정오 무렵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이들이 속속 몰려들었고 예배와 콘서트, 촛불 기도회 등도 열렸습니다. AP통신은 플로이드 추모 행사에 수천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9분 30초가량 눌리면서 사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집단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단체들을 공격함으로써 백인 남성들의 권리 신장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 고위직에 다수의 흑인들을 임명한 시카고 시장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과거 흑인, 여성, 기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사해온 정부 기관들에게 이들을 돕는 단체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야 와일리 시민 및 인권 지도자 회의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접근성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표적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이 나라의 반백인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었습니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이 무능력한 사람들의 고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연방기관 여러 곳이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은 어제 시카고 시장 등이 흑인들을 고위직에 다수 임명함으로써 차별적 고용 관행을 보였는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설하면서 시 고위직에 임명된 흑인 수를 자랑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교육부 인권국도 시카고 공립학교의 흑인 학생 성공 계획이 인권법 위반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흑인들을 다른 학생들보다 우대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직장 내 차별을 주로 다루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지난달 미국 내 최대 로펌 20곳의 채용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로펌들이 흑인 및 히스패닉 변호사를 유치해 보다 다양한 인력을 구성하려 노력한 것이 백인 지원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수백만 명의 차입자들이 다시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올해 1분기 동안 약 560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롭게 연체자로 분류됐다며 뉴욕 연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0.7%에서 올해 1분기 8%로 급등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연체 정보는 지난해부터 신용평가 기관에 다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는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세금 환급금 및 연방복지수당 몰수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특히 연체에 취약한 계층으론 2020년 이후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 경험이 없는 이들, 2년제 또는 영리대학 출신, 중도 자퇴자 등이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연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시시피주에서는 전체 학자금 대출 차입자의 45%가 연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는 신용점수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연은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620에서 719점인 차입자들의 점수는 평균 140점, 720점 이상인 차입자들은 평균 177점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턴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방재무부 상계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세금 환급과 연방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추심 절차입니다. 허드슨 강가에 정박해 있던 오물처리 운박선 한 척이 폭발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의 데이비드 심스 부국장은 시청 소속의 헌츠 포인트호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폭발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원인은 현재 수사 중이지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범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선박 위의 직원들은 시내의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선박으로 수거했으며 폭발이 일어난 순간엔 배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조대가 사망한 59세 직원 한 명을 강물 속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에서 33년간 봉직한 공무원으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이번 폭발로 선착장 부근은 쓰레기가 널리 퍼져 덮였지만 소방대와 출동한 경찰은 모두 소독 처리를 끝냈으며 폭발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악영향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죄수의 탈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강간죄로 복역 중인 전직 경찰서장이 탈옥해 현재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칸소주 캘리코록에 위치한 노스 센트럴 유닛 교도소 관계자는 살인 강간죄로 복역 중인 전직 경찰서장 그랜트 하딘이 25일 탈옥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하딘이 탈옥 당시 경찰 관계자처럼 변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교정국은 경찰과 협력해 하딘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칸소 교정국은 X를 통해서도 하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즉시 지역 경찰에 연락을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하딘은 2016년 미국 아칸소주 벨튼 카운티의 도시 게이트웨이에서 4개월간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2017년 게이트웨이 상수도 부서 직원 제임스 애플턴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997년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강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검출된 DNA가 하딘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돼 강간 혐의로 2019년 5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랭글 전 의원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그가 뉴욕의 한 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밝혔습니다. 랭글 전 의원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 전투, 군우리 전투 등 주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랭글 전 의원은 1971년부터 2017년까지 46년간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참전용사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연방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연방법원의 판사가 23일 정부가 멕시코로 추방한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를 다시 되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민법정의 판사가 재판에서 그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위험하니 보내지 말도록 명령했지만 정부는 그를 과테말라 대신에 멕시코로 보내는 버스에 태웠습니다. 멕시코는 그를 다시 과테말라로 돌려보냈으며 남성은 현재 그곳에 숨어 있다고 법정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이번 조치는 적법한 과정과는 하나도 닮은 점이 없다며 미국으로 귀국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의 필라델피아주의 한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어제 오후 10시 27분께 페어마운트 공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성인 남성 1명과 성인 여성 1명이 숨지고 청소년 3명을 포함한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총기 여러 정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용의자가 1명인지 여럿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하는 모임과 바비큐 파티가 종일 이어지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성은 텍사스주 복권위원회가 복권 당첨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17일 잭포켓이란 온라인 대행업체를 통해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이 복권은 오스틴에 위치한 공인 복권 판매점 위너스 코너에서 구매된 것으로 당일 밤 추첨해서 8,35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복권 추첨 일주일 후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복권 대행 서비스의 확산으로 복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복권 대행 서비스를 즉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은 복권위원회가 추첨 이후 규칙을 소급 적용해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려 한다면서 당시 무효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